개발행위 허가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김사님, 네. 아셔야 될 것은 이 전두환 정부에서 원래는 농업인이 아니면은 농지를 살 수 없게끔 된 것을 법을 바꿔갖고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지금부터 농사를 짓겠다 그러면은 농지를 살 수 있게끔 전두환 정부에서 바꿨어요. 그 대신에 20km 이내에 6개월 이상 거주를 해라 하는 조건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농업인이 아니면 농지를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농지가 있어도 아무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농지가 가격이 바닥이 됐어요. 그랬다가 전두환 정부에서 법을 바꿔갖고 농업인이 아니라도 여태까지는 농업인이 아닌데 지금부터 농지를 사면서 농사를 짓겠다면은 살 수 있게끔 법을 바뀌었다 이런 얘기죠. 그게 뭐예요? 20km에 6개월을 거주였습니다. 근데 이걸 다시 김영삼 정부에서 6개월 거주 20km를 없애버리고 무조건 농지를 사도 농사만 짓느냐 안 짓느냐 보게끔 없애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농지를 사서 집을 짓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 농지를 사서 집을 지려면 그 당시에는 농지 전용 허가를 받고 건축 허가만 받으면 건물을 지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수로를 보지 않다 보니까 농지를 사서 근처에 배수로가 없는 겁니다. 건물을 건축법에서 건물을 지었죠. 배수로가 옆에 논밭으로 흘러들는 거예요. 이거를 김대중 정부에서 깜짝 놀랍니다. 야, 이런 식으로 개발이 되면 안 되잖니. 왜?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김영삼 정부부터 만불이 넘어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토지 개발에 대한 엄청나게 많은데 전부 다 기반 시설 없이 막 개발을 하다 보니까 김대중 정부에서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거 개발을 조금 계획적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그 당시에 김대중 정부에서 만드는 것이 뭐냐면 국토기획과 이용하는 법률을 만들고 대규모 개발은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한 거고 소규모 개발은 개발행위 허가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그맣게 문정직 이런 지금 대규모 개발은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딱 정해놓은 겁니다. 높이, 면적. 다시 말하면 아까 그런 경우에 보면 여기 지구단위 계획 때 여기 총 몇 세대가 거주한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 넓이는 얼마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다 결정을 했기 때문에 세대수를 늘리면 안 된다. 자기 마음대로 땅도 자르면 안 된다. 이런 조건 하에 지구단위 계획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큰 땅을 개발했을 때 이고 소규모 땅은 개인이 갖고 있는 땅을 할 때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라. 이렇게 돼서 난개발을 방지하는데 그게 뭐냐면 경사도 인목본수 표고도 다시 말하면 경사가 센 곳에는 개발하지 말아라. 나무가 많이 있는 곳에는 개발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표고도 일정히 높은 곳에는 개발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김대중 정부에서 만들어놨습니다. 만들어 놓고 경사도나 인목본수는 표고도가 아무 문제가 없더라도 네가 집을 지으려고 할 때 기반시설이 없는 곳에 집을 질 때는 기반시설을 네가 만들어라 하는 것이 개발행위 허가예요. 그게 뭐냐? 도로와 배수로입니다. 이런 원칙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언제 오면 된다고요, 사장님? 11월 8일 날 몇 시에? 제가 다 설명을 드려요. 이게 대한민국의 토지의 역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시작이 된 거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땅을 개발해서 파는 것인데 이렇게 내가 기반시설을 만들고 개발해서 다 팔으러 갈 땐 시간도 걸리고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 김영삼 정부에서 농지를 누구든지 살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제 대학 동기생들이 여러 명이 땅을 사서 개발해서 파는 적이 있는데 10명이 했다 그러면 10명 아니 100명 중에서 99명은 실패를 합니다. 왜?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동안에 그 기반시설을 만들고 쪼개서 팔아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실패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토지 투자를 해서 내가 개발해서 파는 것은 수익을 올리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일반적으로 임야 하나 땅을 사서 개발해서 파는 목적으로 사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토지를 투자하고 싶은데 어디를 투자해야 되느냐? 핵심이 뭐예요? 공장이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기반시설이 다 만들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기반시설을 만들려고 애쓸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땅을 투자했을 때는 대부분 땅이다 보니까 가격이 많아야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대부분 내가 다시 말하면 재력이 없는 사람은 투자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장은 내가 낙찰을 받고 임대를 해줄 수도 있죠. 대출을 받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임대를 해주면서 대출 이자를 갚을 수도 있죠. 따라서 제가 토지 투자하시는 분들은 일반 임야나 이런 농지를 투자하지 마시고 공장 땅을 투자를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 뭘 해야 되냐면 대출 및 임대 가능 확인해보고, 두 번째는 진입도로가 얼마나 넓은가, 그 다음에 큰 화물차가 회전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주변 환경에 의해서 개발이 발전하는가. 특히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공장을 폐기물을 쌓아놓고 경매로 던져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그런 공장을 투자할 때는 혹시 그 공장에 폐기물이 쌓여있는가 이것만 확인을 해보면은 매도하는데 또 수익을 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공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자, 6번째 물건입니다. 이게 부천지원입니다. 2024-3745인데 가장 먼저 보는 게 제가 뭘 보고 투자를 하라고 그러냐면 여기 보면 최저 가격이 얼마죠? 7억 7,800이죠. 뭐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 11월 4일 날 7억 7,500입니다. 7억 7,500인데 감정 가격이 토지가 얼마였죠? 13억이죠. 그러니까 13억짜리를 7억에 낙찰을 받아서 임대를 주면서 대출을 받고 임대를 주면서 팔릴 때까지 기다려보자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공장 투자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공장은 개인 이름으로 사는 것보다는 법인 이름으로 사는 것이 더 유리하겠죠. 대출을 잘해주니까. 근데 이제 보면은 이렇게 그 예전에는 문제가 없는데 지금은 나 홀로 그 공장을 사서 내가 주인이면은 과점주로 해가지고 다시 말하면 법인인 경우에는 취등록세가 낮춰주고 일반 개인사는 좀 높은데 과점주인 경우는 혼자서 법인으로 사도 개인으로 사는 걸로 봐갖고 나중에 취등록세가 나옵니다. 보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취등록세를 그렇게 다 좀 더 내든다고 하더라도 과점주의에서 더 낸다고 하더라도 내가 매도할 때에 3년 이상만 내가 이 공장을 그대로 보유하고 월세를 주고 있다가 4년째 매도할 때에 공장과 땅을 파는 것이 아니라 내 주식을 넘겨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가 있고 주식을 팔은 것에 대한 세금은 내야 되는 것이 방법이 또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법인으로 사는 것은 그런 것이 더 유리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보시면 공장 용지에서 도로와 건물은 99평이고 토지가 488평입니다. 넓은 나인데 앞에 넓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자동차가 들어가고 바깥에 건물은 한 100여 평밖에 안 되다 보니까 바깥에 짐을 쌓아둘 수도 있고 화물차가 돌릴 수도 있는데 아무 문제가 없겠더라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크게 되어 있어요. 요 오른쪽 것만 우리가 낙찰을 받는 겁니다. 여기 오른쪽. 여기 보면 여기 보면 동명기업 이렇게 돼 있죠. 보면 기준 권리가 여기 보면 5억 4천을 대출을 받아서 1,900이 지금 얼마 됐죠? 10억이 돼 있죠. 이게 뭐냐면 공장 투자는 여러분이 아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공장 투자는 공장을 낙찰을 받아서 공장을 운영해서 돈을 버는 것도 방법이지만은 공장을 낙찰받아서 운영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땅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대출을 받았을 때는 5억 얼마였지만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공장이 올라가니까 또 대출받고 또 대출받고 대출받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남으로. 그러면 우리도 이거를 시간이 지날 때에 공장을 운영을 해서 수익을 보는 것보다는 월세를 받으면서 시간을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대출을 받고 그 다음에 대출을 월세를 받은 걸로 대출 이자를 갚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거를 입찰을 들어갈 때 근처에 가면은 공장만 전문으로 임대를 하고 대출한 데가 있거든요. 임대해 주는 데가. 그러니까 거기 가서 상담을 해보면은 이 공장은 어느 정도의 월세를 받을 수 있고 보증 얼마 정도에 받을 수 있다는 거를 판단해 보면은 내가 얼마쯤에 입찰에 들어가도 대출을 얼마 받고 월세를 얼마 받으면은 내가 큰 거 없이 나의 돈 있는 뭐 5천만 원인지 1억 이런 정도 가지고 이 공장이
투자가 가능하겠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짐작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입찰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욕심을 내지 마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 가격에 입찰에 들어갔는데 낙찰을 못 받는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죠. 뭐 한다고? 버스를 놓치니까 리뷰시를 온다는 마음으로 다음번에 11월 달에 제가 더 좋은 공작 물건을 또 가지고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입찰 물건 하나에 절대로 목을 매지 말고 지르지 말으라 이런 얘기입니다. 낙찰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돈을 버는 목적인 경우에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일입니다. 자, 7번째 물건입니다. 성남입니다. 성남. 2024 7070. 여기 보면 이미 경매인데 여기는 아까처럼 많이 하락하지는 않았습니다. 보면 8억짜리가 4억 얼마로까지 하락이 됐죠. 여기 보면 공장인데 151평인데 여기는 창고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1가구 2주택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임대를 주어서 월세를 받을 수 있고 서울 근교이다 보니까 아주 좋은 땅인데 더더군다나 여기 앞에 도시계획에서 도로가 만들어지게끔 돼 있더만요. 그래서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아 이거는 낙찰을 받아서 1가구 2주택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여러 가지 좋다 보니까 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여기 보면 1층 2층으로 돼서 창고로 되어 있습니다. 용도 지역은 일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땅이 이렇게 점선으로 되어 있죠. 이게 제가 보기에는 계획도로에 의해서 이게 분할이 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딱 잘라져 있습니다. 이게 보면 아직까지는 이 앞에 건물이 없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도 지역은 뭐죠? 일종 일반 주거 지역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요 땅입니다. 여기 빨간 변이 이렇게 가 있죠. 선이 여기 보면 이렇게 계획도로가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게끔 되어 있죠. 요 앞에 땅입니다. 계획도로가 이렇게 나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렇게 도로 계획도로가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기 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도로가 나 있는 겁니다. 계획도로가 요거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건물이 있고 옆에 정문인데 요거는 건축물 관리장이 없고 매각체이고 요것만 건물 매각입니다. 실내에서 보시면 이렇게 2층까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같이 있는데 조금 이게 아쉬운 게 보면 이렇게 물건을 쌓아뒀을 때는 호이스 같은 것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안 보이더라고 지금 감정가격에. 그렇지만 시내하고 상당히 서울하고 가깝고 남한산 근처이기 때문에 또 앞에 계획도로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지금 49%까지 떨어졌을 때는 투자해볼 만하다 이런 뜻입니다. 권리분석에서 보면 2억 4천 얼마에서 지금 얼마를 청구했죠? 2억 9,700을 청구한 겁니다. 채무자 겸 소유자의 모를 면담하고 전면으로 확인하고 채무자 누구누구가 현 주소에 거주하고 있으며 상가 건물 임대차 현황서에 등재된 누구는 거래신고 및 배당 요구를 정해졌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상가 임대차 있는 사람은 여기에 보면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